네, 남북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남북 간의 실무적 준비는 거의 끝냈고 정상 간 한라인도 오늘 설치될 예정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늘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해 새로운 단계의 정책적 결정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발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벌써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그래도 양국이 약속했던 부분들이 하나둘씩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들이 있죠. 한라인 개통, 오늘 시험 통화가 있는데 아직 시험 통화가 성사됐다는 얘기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한라인 개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작년 말까지 남북 관계를 생각한다면 지금 전혀 새로운 그런 상황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정상이 전화를 가지고 통화한다는 거는 앞서도 없었던 일이잖아요. 정상회담이 두 번은 있었지만 전화로 소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 점, 그 상징성이 이름 말할 수 없이 크지요. 그리고 결국 직통전화 하트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소통하고 싶으면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라고 하는 점, 특히 남과 북이 지금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언제라도 그 충돌이 또 확산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있기 때문에 직통전화라고 하는 것은 과거 냉전 시대에도 적대 국가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그런 수단으로 적극 활용돼 왔던 중요한 신뢰 구축 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상 간의 하트라인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한미 간에 또 한일, 한중 간에도 이제 그런 하트라인들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단 이제 이 하트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남북 직통전화, 연락사무소 간의 직통전화가 있지만 북한이 단절하면 얼마 동안 안 될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번 정상 간의 하트라인도 이번 한 번 통화하고 그 뒤에 별 활용이 안 된다면 했지만 무용지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통화가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이것이 신뢰를 구축하고 충돌을 방지하고 어떤 분쟁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좋은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저는 기대합니다. 한라인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이제 개념을 얼마나 좀 잘 아실지 궁금한데, 사실은 이게 전화기를 들어서 상대가 이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이제 대통령이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받는 게 아니라 사전에 어떤 조율이 있는 다음에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렇죠? 그다음에 그게 도청 방지랄지 이런 장치들이 다 돼 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놓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을 것이고요. 아마도 이 양 정상 간 직통 전화 운영과 관련된 별도의 실무 합의서, 합의문 같은 게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좋은 건 정상이 들으면 상대방 정상이 들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죠. 보통 이제 보좌하는 참모나 비서지인이 먼저 전화를 사전에 조율을 해서 언제 통화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제 실무자가 먼저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바꿔주는 형태로 이렇게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더 많아 보이는데 이거는 장소가 정확히 어딘지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인지 아니면 별도의 공간인지 또 역시 북한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인지 아닌지 그 여부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청와대 쪽에서 나온 얘기가 우리는 측은 청와대고 북한은 국무위원회입니다. 지금 근데 국무위원회가 북한에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노동당 청사는 알겠어요. 근데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직무를 보는 곳이 다 제1 사무실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국무위원회 집무실에 한다라는 거는 북한의 나름대로의 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 이제 노동당 집무실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북한의 체제의 특성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북한은 사실은 당 중심 국가죠. 그래서 노동당이 중심이고 사실 내각도 노동당의 중심 인사가 내각을 맡고 있고, 근데 김정은 시대 들어서 다시 이제 이것을 당 중심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상국가 형식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국무위원회라는 것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무위원회 집무실이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문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 핫라인의 가장 큰 의미는, 중요한 의미는
비록 중간에 누가 받더라도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정상간에 직접 통화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측은 아마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놓여질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그 북한 측에서 국무위원회의 어떤 집무실에 놓여진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주로 근무하는 것은 노동당 청사일 가능성이 있죠. 그 차이를 어떻게 좀 메우느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려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중에 이제 오늘 시험 통하고요. 두 정상이 수화기를 들고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일단 목소리를 듣게 된 다음에 27일 날 만나게 되는 것 굉장히 좀 기대가 될 것 같아요. 문 대통령도. 자, 그리고 27일 날은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열리는 날입니다. 이 생중계가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과연 북한 매체들이 이 부분도 생중계할지 예전에 보면 뭐 중대 보도라 해가지고 뒤늦게 후속 보도 그렇게 하잖아. 시간차를 둬서 중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북한은? 뭐 우리 측에는 실시간대로 생중계가 될 겁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하는 그 순간부터 평화의 집으로 이동하고 또 이건 제가 합의된 걸 전제로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군사분계 선상에서 맞이를 한다면 사진을 찍고 도보로 한 100여 미터를 이동을 해서 평화의 집으로 같이 들어가고 거기 1층에서 이제 2층에 마련된 대회의실로 이동을 하고 아니면은 각각 대표실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수순이 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과 회의가 시작이 되고 인사말 모두 발언하는 그런 과정들이 아마 생중계가 될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것이 과연 북한 주민들에게도 조선중앙TV나 또는 중앙방송을 통해서 생중계가 될 것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봅니다. 결국 북한은 아마도 이 화면들을 모두 모아서 편집을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을 각 이제 손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많아 보이는데 만약에 북한도 생중계를 한다면 그럼 북한의 상당히 파격적인 변화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중계 가능성은 저도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이제 최고 지도자는 특히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이른바 무오 결점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생방송을 하다 보면은 혹시 통제되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넘어갈 수 있고 그것은 이제 북한 체제상에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여지껏 보면은 그 최고 지도자의 어떤 동선이 그렇게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보통 하루 이틀 후에 이제 편집돼서 되는 거고 그럼에도 이제 이것을 우리 측에서 그 제의를 했고 북한이 흔쾌히 받아들인 것은 역시 북한이 한국과 전 세계에 대해서 자신들의 보통 국가다라는 메시지를 그런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이미지 정치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뭐 이런 부분들을 차분히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과연 당일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할 사람이 누군가 북측과 남측 또 몇 면도 궁금한데 일단 우리 측은 6명의 수용 명단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과연 테이블에 앉게 될지 그 부분은 좀 확인해야 될 거고요. 거기에 맞게 또 북한 측에서 누가 나올지 그 부분도 좀 굉장히 궁금한데 박 교수님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보통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죠. 확대 정상회담과 단독 정상회담이 있고요. 또 북한의 정상회담의 기본적인 형태는 그 서방 국가들 일반적인 외교의 관행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면은 뭐 서방 국가, 뭐 미국이랑 우리가 이제 일본이랑 할 때는 지금 우리 6명 플러스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강요들이 이제 쭉 다 같이 들어오죠.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확대 정상회담이라는 개념이 뭐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1차, 2차 때도 보면 한 2명 정도 뭐 그 정도의 수준에서 하는 것이 확대 정상회담이고 대부분은 이제 단독 정상회담을 했죠. 물론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기존에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많이 바꾸는 그런 형태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보통 국가 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형태로 간다면 우리가 했던 그런 단독과 일반적인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 형태로 갈 수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의제에 따라서 어떤 인사들이 들어갈 것이냐가 이제 가장 핵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측에서 아마 조정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준비된 인원들이 아마 배석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나올지 급을 어떻게 맞출지 궁금한 게 이제 김여정이가 과연 올 건가. 또 이제 우리는 송영무 장관, 국방장관이 나가는데 북측의 군부를 대표로 해서 누가 올지 총정치구냐, 인민무력상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던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평화의 집을 보면 과거에
우리 남북 대표단이 보통 한 5명 또 그 이하 3명 이런 정도가 주로 했어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을 수행하는 분이 6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치면 7명이거든요. 7명이 앉으면 대통령께서 가운데 앉으시고 3명씩 앉으면 뭐 7명이 되긴 됩니다. 아마 그렇게 7명이 모두 앉게 한다면 거기에 맞게 이제 책상 이런 것들을 맞춰서 놓을 겁니다. 예, 이번엔 리버럴링 했으니까. 그렇겠죠. 예, 예. 이제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 6명 간 분들은 청와대에서 이제 임종석 실장과 정의용 실장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서훈 국정원장, 그다음에 강요로서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이렇게 예. 이제 6분이 갔단 말이죠. 이번에 다루어지는 의제가 결국 북한 핵 문제가 들어가고 평화 체제와 그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들어가는데 역시 기본적으로 북측에서 나올 수 있는 인원 중에서 우리가 우선 생각할 수 있는 인원은 김영철과 그렇죠. 그다음에 리선권은 리선권. 반드시 나올 것이다. 예, 2명은 예.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럼 나머지 4명이 누가 될 것인가? 6명을 다 맞출지 안 맞출지는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해 보면 핵 문제 그러면 북한에서도 국제 담당 부위원장인 리수영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무상 예. 리용호가 리용호. 있지요. 예. 이제 그 2명이 있고 그러면 나머지 2명 예를 들어서 과거에 국방장관회담을 2번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한 번 했고 평양에서 한 번 예. 했고 이제 2번 회담을 했는데 그때 우리 국방장관과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이 했어요. 사실은 우리 국방장관과 인민무력부장이 과연 카운터 파트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한이나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민무력부장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북한이 우리 송영무 장관이 온다는 걸 알고 거기에 맞춰서 한다면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이 박영식이거든요. 박영식이죠. 예. 그런 인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이 올 것인가 하는 부분은 예. 아직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특사 자격으로 오기는 했지만 예. 정상회담에 멤버로서 올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쪽도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상무조를 짜서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가 이제 소식통들에게 들려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방금 뭐 김여정 뭐 제1부부장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오지는 않더라도 그 지금의 어떤 남북 정상회담을 총괄 지휘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의 임종석 비서실장 역할을 김여정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좀 맞겠습니까?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뭐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의 그 마음을 가장 잘 알고 또 필요한 것을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소통 창구이기 때문에 예. 김여정 부부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다만 총괄은 역시 최룡의 부위원장이 하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내려올 때도 혹시 내려올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하신 질문에 이제 군 인사들인데 예. 이게 지금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그 통치 스타일을 보면 군이 참 많이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총정치국장 김정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최고위원회에서 국무위원회에서 이제 탈락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그래서 인민무력부장이 우리의 국방장관의 카운터파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뭐 매칭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군 인사는 조금 배제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북한에서도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지금 뭐 충분히 준비를 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쪽에서는 한라인 개통도 관심사인데 북한에서 오늘 노동당 7기 제3차 전원회의가 있습니다. 이 전원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예고를 좀 했잖아요. 이게 새로운 단계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새로운 단계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걸 보완 내지 수정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글쎄요, 이게 핵과 경제, 병진 정책을 포병을 했던 걸 좀 바꾸거나 전혀 다른 의미의 뭔가를 발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옵니다만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대로 북한은 당이 지배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당의 뭐 의사결정 체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역시 이제 지난 2016년에 7차 당대회를 했고 7차 당대회 이후에 북한이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2번 열었고 이번에 3번째 이제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회의라고 하는 것이 북한 의사결정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다 형식적인 행위일 수 있죠. 모든 결정이야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위원장으로서 의사를 가지면 그걸 누구도 거역하거나 반대 의견을 낼 수 없는 것이 북한의 체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예. 특히 우리 대통령께서도 어제 말씀을 하셨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제가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라고 한 것이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 예.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그동안 경제 핵 병진 노선을 그렇게 강조하고 핵은 뭐 정말 보검이고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공개적으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폐기하고 다른 노선으로 갈아탄다라고 하는 걸 미리 발표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과가 나보면 알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핵무력을 완성했으니 경제 발전에 집중을 하겠다. 새로운 시대의 이제 경제 강국으로의 발전을 위한 예. 그런 시동을 걸겠다. 예. 이제는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핵을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안 하는 거죠. 그러나 경제 발전 방점을 두고 거기에 최선에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한다면 사실 명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병진에서 경제에 방점을 두는 핵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예. 그렇게만 하더라도 상당히 뭔가 자기가 이제 앞으로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내용에 대한 뭔가 명분 또 방향성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일단 북한이 오늘 회의를 하고 예. 그 결과를 어떻게 발표할지 그렇죠. 그 내용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예, 뭐 전원회의에서 지난 2013년 3월에 경제 및 핵 병진 노선을 그때 이제 채택을 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자, 같은 의미에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 센터장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북한이 여태까지 그 핵에 대해서는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또 이제 뭐 그들의 표현이 하면 순회 상봉이다라고 해서 발표한 지 얼마 안 됐고 특히 이제 북미,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에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 정도의 우리 뭐 한국과 미국과 국제사회는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데 북한 내부에서는 그 정도의 속도로 지금 뒤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를 지금 얘기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조금 그래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새로운 병진 노선이다. 이제 그런 표현들은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전략 국가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좀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새로운 병진 노선은 우리 문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점을 결국 경제에 찍는 것이다. 핵은 완성을 했다. 그들이 말하는 핵 무력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예. 이제는 경제의 병점을 찍는다.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지만 달라지지만 결국 핵은 이제 빠지고 경제가 오히려 더 중심이 되는 사실상 병진이 아닌 예. 뭐 그런 형태로 해석할 여지도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북한 측에서 공식적으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언론사 사장들 고찬 간담회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폼페이 국무장관 내정자가 북한을 다녀나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보고를 하고 또 한미 간의 조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북한의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잊고 나서 한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직접은 안 했지만요. 예. 그러면 이게 북한이 이미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전원회의에서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좀 수위는 낮을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요? 그것에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예. 거죠. 저는 뭐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표명했다라고 봅니다. 문 대통령이 얘기한 그것도 정확한 표현을 보면 완전한 비핵화다라는 예, 표현을 그렇습니다. 썼거든요. 예, 그것은 결국 CVID의 첫 번째 단어를 쓴 거고 예. 또한 한국이 생각하는 거, 북한이 생각하는 거,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도 같은 비핵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pompeio 국무부 내정자가 갔을 때, 국무장관 내정자가 갔을 때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제일 먼저 질문이 그거였을 겁니다. 어떤 비핵화를 얘기를 하느냐.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국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한 거 보면 예. 비핵화 자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공감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는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것을 어떻게 하면 북한 내부에서 얘기하느냐는 완전히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는 아마 좀 뒤처져서 따라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다만 뭐 확실한 비핵화의 그런 의지가 있다면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문 대통령은 지금은 이제 문턱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완료돼서 성과물을 내야지 완전하게 성과를 낸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지금의 어떤 진행되는 상황을 누구한테 잘 가고 있고요.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공이 누구한테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렇죠? 자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해결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로 남고 싶다. 마침 뭐 타임즈 같은 경우는 백인, 위대한 인물의 백인의 뭐 이렇게 영향력 있는 백인의 선정까지 좀 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김정은 위원장을 다루는 방식 그러니까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해주면서 또 뭐 회담장을 나가겠다 이렇게 또 경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늘의 상황, 북한이 태도를 바꾸고 평화, 대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것이 자신의 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그동안 누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 우리 특사의 이야기를 듣고 회담을 수용을 했지만 폼페이오 CIA 국장, 국무장관 내정자를 보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확인하고 아마 그 마음속에 이번 회담이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겠다. 과거 정권이 하지 못했던 또 역대 지도자가 하지 못했던 그런 업적을 내가 이룰 수 있겠다. 결국 그것이 중간 선거 이어지는 또 차기 대선 그렇게 해서 미국의 이제 위대한 대통령으로서 남는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온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남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뭐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달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알려져 있는 것이고 독특한 화법을 가지고 이제 이 회담을 이끌어 가는데 그건 뭐 그동안 여러 차례 이번에 또 아베 수상과의 회담에서도 칭찬도 하면서 실리를 챙기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고 있는데 특히 이번 회담에 대해서 낙관적인 기대 섞인 전망들을 멋진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잘 안 되면 회담장 나갈 것이고 압박의 수위를 낮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은 회담의 결과를 기정사실화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겠다. 상대방에 대한 압박 이런 의지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와 같은 뭔가 비핵화하는 척하면서 뭔가 다른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면 그건 결코 먹히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본인이 말한 대로 완전한 비핵화 그것이야말로 북한이 회생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런 결과가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우리 박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뭐 트럼프 얘기를 했으니까 글쎄요 본인의 트럼프의 기질 또 어떤 쇼맨십을 좋아하는 그런 비즈니스맨 같은 어떤 출신이 그렇니까 그래서 이제 과연 이번에 성과를 또 극대화하기 위해서 회담 장소를 그쪽으로 뭐 평양을 직접 찾는다 그럴 가능성 전혀 없겠습니까? 곤란한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맞고 틀리게 금세 이제 결정이 날 판인데, 근데 저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전까지 협의할 사항들이 있고 지금 몇 가지만 남은 상태거든요. 그게 핵심일 수도 있고 우리 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보상을 미국이 안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어떻게 핵을 비핵화를 할지 그 시간을 어떻게 할지 만약 그 두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한 달여간에 진전이 있다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성국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